네, 4.19 재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김무성, 문재인 양 대표 체제에서 치러지는 첫 선거인 동시에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전초전 양상을 띠고 있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그래서 뉴스 정석에서는 이번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 실무 사령탑이죠. 여야 사무총장과 함께 선거 전략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양승조 사무총장과는 이번 주 금요일에 인터뷰가 약속돼 있습니다. 이군현 사무총장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요즘 한참 바쁘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어떤 선거여야 된다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계십니까? 야당의 정책도 다르고 또 이념도 다른 사람들과 무원칙적으로 이렇게 선거연대를 해서 결국은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4곳이지만 사실상 3곳은 통합진보당 위원 판결에 따른 보궐선거거든요. 그래서 책임론을 묻고 또 그야말로 이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지역 일꾼 후보론을 가지고 저희들은 선거를 치를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야 모두 경제와 안보를 재보선 프레임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좀 야당 책임론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시켜야죠. 예, 무원칙에 의한 그런 좌파들과의 선거연대에 의해서 이번 선거가 생겼고 또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거니까 그 책임론을 저희들은 주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 통합진보당 후보는 후보대로 또 출마를 하고 새정치연합은 또 새정치연합 후보대로 출마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동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그렇죠. 그리고 통합진보당 당도 해산되고 거기에 소속된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이 박탈된 사람들이 당도 자기는 통합진보당이 아니다 하고 나오는 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그건 무책임한 행위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도 그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선거연대를 했던 제1야당도 무책임에 대해서 국민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금 경제 실패다, 안보 무능이다 해서 정부와 여당 탓으로 좀 이런 부분을 돌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안보 실패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죠. 연평해전이나 또 천안함 폭침 사고 이런 것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취한 자세나 언행을 한번 보면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안보 방임 정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최근에 그래도 이제 문재인 대표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거는 분명히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와서 그건 북한의 의뢰에 의한 우리 해군 함정이 폭침된 거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밝혔잖아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5년 동안 이때까지 인정 안 하다가 이제 5년 만에 늦었지만 북한 수행이라고 인정한 것은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말씀대로 좀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사무총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사이버 테러법이랑 북한 인권법을 협조해야 진정한 안보 정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선거를 위한 흉내내기 전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덧붙여 주시죠. 저는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언론에 나가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1야당의 대표 한 사람만 천안함 폭침 사건이 북한에 의한 소행이란 걸 인정한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 당 자체가 모두가 구성원들이 그런 안보의식을 갖고 있는 건 나는 아니라고 보고 그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고 하면 지금 조금 언급했듯이 몇 가지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9대 때 무원칙에 의한
좌파와의 연대, 야권 연대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고 시인을 하고 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회에서 북한 대북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할 때 그 반대한 것에 대해서 그 잘못된 일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정부 활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20대 총선에서는 그런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입장을 보일 때 우리가 그 제1야당 대표가 주장하는 주장이 이게 이번 보궐선거나 내년 총선을 위한 또는 대선을 위한 일시적인 주장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주장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구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재보궐선거의 판세, 전체적인 판세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곳이잖아요. 예. 근데 세 곳은 통합진보당 그 위원 판결에 의한 야권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쉽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지역 일꾼, 경제를 살릴 일꾼 논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고, 뭐 전체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관심을 끄는 곳 중에 하나가 어제 그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격전지로 떠오른 관악을 지역인데요. 먼저 관악을 지역 저희들이 준비한 후보자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관악을 지역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요, 오신환 새누리당 관악을 당협위원장이 후보로 나오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태호 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정책조선 비서관이 후보로 나옵니다. 국민모임에서는 정동영 전 의원이 나오고요. 정의당에서는 이동영 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전 관악구 의원이 후보로 나옵니다. 예. 좀 더 살펴볼까요? 네, 노동당에서는 나경채 노동당 대표가 나오고요. 무소속으로 이상규 후보, 변희재 후보가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뭐 평소에 이제 이름 들어보던 많은 분들이 이제 출마를 하는데,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오신환 후보를 공천을 했고요. 그리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정태호 후보가 공천이 됐습니다. 이강구도에 정동영 이제 후보가 뛰어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다자 구도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선거가 박빙으로 갈 경우에 보수 농객인 변희재 이런 사람들이 나왔고, 예. 박빙일 때는 1%, 2%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그래서 저희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정동영 후보가 나온 것은 소위 친노 패권주의에 대한 대반란, 대반격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이제 새 야권이 어떤 진지 구축을 위한 내년 총선을 위한 그런 전초전이다.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당 후보 1명 대 야당 후보 여러 명의 구도가 됐는데 현재까지 승세는 어느 정도나 잡혔다라고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여당 사무총장으로서는 네. 다자구다가 됐다고 해서 방심하거나 뭐 안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국민의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변희재 씨가 무소속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또 보수 세력에 대한 걱정을 진심으로 하는 분이라면 좋은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나 어쨌거나 이분이 아주 우리가 박빙 선거가 이 지역이 되었을 때는 표를 갈라 먹을 수 있는 그 요인으로 변희재 씨가 작용도 할 수 있다. 복병이 될 수도 있다고. 복병이 될 수도 있다. 1, 2%가 아쉬운 상황이죠. 1, 2%가 아니라 뭐 한 표가, 선거는 한 표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그동안 그 뭐 세 곳이라고 했을 때, 처음 이제 네 곳이 아니라 세 곳이라고 했을 때부터 그래도 새누리당이 그래도 여기는 조금 낫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낫다고 했던 곳이 성남
쪽 아니었습니까? 성남 쪽도 후보자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중원에 나오신 분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떤 후보들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신상진 후보가 나오고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환석 후보가 나오고 무소속으로 옛 통진당 의원이죠. 김미희 후보가 출마를 합니다. 예. 자, 성남 중원은 처음에는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습니까? 성남 중원도 잘 아시지만 그게 베드타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쉬운 말로 하면 철거민촌이라는 뜻입니다. 아하. 서울에서 철거한 사람들이 거의 그 지역으로 이주시킨 아주 야권이 강한 아주 어려운 소위 우리 정치권에서 말하는 자갈밭입니다. 아주 어려운 지역이라고 봐야죠. 네. 하지만 신상진 의원이 지난번에 그 몇백 표 차이 안 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2번 붙었었고 19대 때 어렵게 떨어졌었는데 그분이 원래 서울의대를 나왔어요. 예. 그래서 사실 호의호식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없는 사람, 약자편, 못 가진 자, 또 정의를 위해서 항상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그 인품과 능력이 아주 출중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지역에 지금 가장 수건 사업이 뭐냐 하면은 예. 그 신사에서 지금 오는 그 도시철도가 있습니다. 위례 신사에서 오는 도시철도를 그 성남하고 그 옆에 광주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가. 예. 거기까지 이 도시철도를 더 끌어당겨서 연장해서 연결하는 것이 이 지역의 가장 수건 사업인데 이분이 이제 재선 의원을 했고 이번에 들어오면 이제 3선이란 말이에요. 예. 3선이고 의사 출신으로서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했고 보건복지 쪽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제가 얘기연장을 하면서 우리 예산이 한 360조 규모 넘어 되는데 예. 한 100조 규모가 보건복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건복지의 아주 최전문가로서 그 지역이 아주 어려운 지역, 경제적으로 못 사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예. 아마 큰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기사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서 성남시장이 이재명 시장이 네. 그 산후조리도 이제 하겠다. 무상으로 산후조리를 뭐 하겠다는 게 추진하고 있는 또 지역이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신상진 의원이 뭐 무상조리나 무상복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복지 전문가로서. 그러나 복지의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가고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게 좀 혜택이 덜 가게 하는 것이 복지의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는 뭐 그런 복지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가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 현안이죠. 공무원 연금. 네. 지금 뭐 계속 시한을 못 박자. 그럴 필요 없다. 뭐 지금 계속 논의 중인데 거기에 대한 그 사무총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1야당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자기 안을 내놓고 또 하루에 지금 처음에 이제 약 100조 가까이 계산되는데 이제 최근에 정확히 한 80조 넘어 하루에 정부 보조금, 즉 국민의 세금이죠. 하루에 100억 정도 정부 보조금, 즉 국민이 빚을 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10년 지나면 53조의 빚을 지게 된다는 건데 예. 이걸 우리 후손들, 자식들 또 손주들에게 그 빚보따리를 후손들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실무협의 기구를 날짜를 정해서 이번에 여야가 처음에 합의했던 대로 그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을 제1야권에서 특히 문재인 대표가 아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경제정당을 주장하는 그 진정성을 볼 수가 있다. 이번에 그래서 야당에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과 얘기를 나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사무총장과는 이번 주 금요일 인터뷰 약속돼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총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